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합격 스킬의 카페직입니다. 예, 지난번 인터넷 강의 활용 방법 1편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습,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복습할 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암기에 치중하지 말 것. 예, 선생님들 지금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이제 2학년, 3학년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 암기하는 것들이 과연 4학년 때도 생각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달달달달 암기했던 거 지금 생각나시나요? 안 나죠? 자, 그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암기를 해놓는다고 해도 4학년 때 기억이 나지 않을 확률도 높고,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암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둬서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하자,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암기 대신에 지금은 이해에 초점을 두자 라고 저는 강하게 어필하고 싶거든요. 선생님, 지금 기출 개념 중에서도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출 개념 중에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걸 1순위로 삼아서 복습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습을 할 때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는 아니거든요. 그냥 독해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대입하기, 그 다음에 예시 만들기, 그 다음에 전공서를 확인하기,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입하기인데요. 자, 대입을 해보려면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서행동장애 파트에서 볼 수 있는 REBT,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료 출처는 2019 서진 특수교육학 상권 45쪽을 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REBT에서 핵심은 A, B, C, D, E 모형입니다. A, B, C, D, E. 자, 그럼 A는 뭐냐? A는 사건, 환경,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C는 결과. 그 다음에 B는 A와 C 사이에 있는 B는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REBT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B, 신념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이 신념이 합리적이었을 때는 그냥 쿨하게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계속 끙끙 앓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디스퓨트, 논박을 통해서 고쳐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합리적 정서 치료의 초점은 학생의 신념을 비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인지 재구조화에 있다라고 요점을 확인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극은 A를 말하는 거고요. 매개 요인인 신념은 B, 그 다음에 반응은 C, 그 다음에 논박은 D 라고 보면 되고, 효과는 E, 이펙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매개체가 되는 신념이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예시도 나와 있죠. A, 선행사건. 자, 어떤 사건이 기말시험이에요. 기말시험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사건이죠. 자, 그럴 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번 시험에 A를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라고 좀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 극도의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막 A 못 받으면
죽겠다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학생의 신념 체계에서는. 하지만 합리적인 신념은 어때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번 시험 잘 볼 것 같아. A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적이 나를 나타내주는 것은 아니야. 그랬을 때 그 결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나 또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특수교사로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도 나와 있죠. 이 논박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논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를 실제 교사가 되어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개념 이해의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비합리적인 이런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저라면은 이렇게 한번 논박을 해볼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미 한 20번, 30번은 죽었어야 돼. A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라고 이렇게 좀 논박을 할 수도 있겠고, 친구야, 그 A를 받지 못한 다른 친구들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다른 친구들도. 성적이 꼭 행복의 지표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논박들이 그 학생에게 잘 다가간다면 합리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과 뭐 자신감을 가지면서 얘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이 있으면은 이 개념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대입이고, 그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 만들기인데요. 예시를 만들면서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방금 전 봤던 REBT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밑에서 보면은 기말 시험이 다가왔을 때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신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합리적인 신념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Z라는 친구가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외모 지적을 받은 거죠. 그게 선행사건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외모 지적. 자, 그랬을 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친구, 아니요, 합리적인 것부터 먼저 가볼게요. 합리적인 친구라면은 뭐 꼴값 떨고 있네, 지는 얼마나 잘생겼다고 라고 하면서 그냥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합리적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맞아,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응? 나는 진짜 성형수술이라도 꼭 해야겠다. 안 그럼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예도 만들 수 있겠죠. 예. 자, 그랬을 때 또 논박을 하자면은, 이건 이제 또 예시 만들기와 대입이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논박을 해보자면은, 그 Z라는 친구를 데리고, Z야, 그 놀렸던 친구 걔도 솔직히 그렇게 예쁘거나 잘생긴 건 아니잖아. 걘 그냥 심심해서 그냥 너를 한번 놀린 거야. 그렇게 깊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미의 기준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지. 어디 감히 나를 함부로 지적할 수 있겠니? 너 얼굴에 자신감 갖고 넌 충분히 예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논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뭐 그래프까지 나오고, 그래프는 아니고 그림까지 나오고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예를 실어줬다면 그 예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예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REBT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 만들기를 좀 설명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공서 확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듣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전공서, 다른 말로 강론서라고도 하는데 이 전공서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강의 교재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전공서를 같이 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강의 교재는 아무래도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고 짜깁기 하고 편집했기 때문에 알맹이만 있지 그 알맹이를 감싸는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을 놓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서술을 전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준비한 전공서는 정서및 행동장애 2판 학지사에서 출판한 이 강론서고요. 자, 저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기말 시험에 대한 예 말고도 또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공서를 찾아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를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참을 수 없다는 생각.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은 뭐냐면 이 선행 사건은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잠깐 놀렸는데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돼. 얘를 아주 그냥 혼꾸녕을 내줘야겠어. 약간 요렇게 가버리는 게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의 하나일 수 있고, 또 뭐 마술적 사고 라는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은 이 선행 사건은 부당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아주 불공평하고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얘는 애초부터 나를 놀리지를 말았어야 된다. 이건 아주 부당한 일이다. 그냥 가볍게 그냥 얘가 또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데,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책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교육과학사에서 출판한 정서행동장애 학생 교육책인데, 이 책에서 293쪽을 보면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또 더 서술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를 보면은 자기가 행한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 이 비합리적인 신념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또 이웃집 주민들한테, 친구들한테 모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꼭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정말 슬프고 불행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두 번째를 보면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고 악질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서술화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정말 끔찍하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서술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만 해도 첫 번째 전공서와 두 번째 전공서를 통해서 더 알아보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개념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REBT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논박을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논박을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면은 우리가 더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 책에서는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무조건 필요해. 난 이게 없어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이겠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과장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뭐뭐가 필요하다 보다는 나는 뭐뭇을 선호한다. 나는 뭐뭇을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을 연습하도록 가르치면은 이 학생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썼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볼게요. 이건 너무해.
이건 나에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문제적인 사건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또 가르쳐주고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더 알고 싶은 개념이 있으면은 그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 전공서를 좀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공서를 모두 다 볼 수는 없죠.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 장애 영역에서 대표 전공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두 권 정도. 그러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나는 책에 대해서 돈 쓰는 거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한 2권 정도 사도 괜찮아요. 대표 강론서를. 근데 너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그러면은 적어도 1권 정도만이라도 사서 내가 기출 개념인데 이해되지 않지만 관심 있는 그런 개념은 전공서를 발췌해서라도 좀 같이 살펴보면은 선생님들이 개념을 보다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터넷 강의 활용 방법 2탄 개념 이해 편을 다뤄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암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도 이럴 수 있어요.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한번 외워야겠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진행되면은 이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인 암기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3개에서 4개 정도만 그 정도만 다루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해는 정말 중요해요. 잘 이해해 놓으면 4학년 때 다시 봐도 생각 잘 나고 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그 암기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해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